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아, 교수님 들리시니까요? 예,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예. 저번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음, 스텝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 일단은 스텝 챕터 1, 2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고자 좀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음, 음. 네, 화면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제목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자료가 완성되면 그때 또 한 번 더 문의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에 예. 아무리 봐도 뭐 다른 것들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일단은 제목은 이전 그대로 해두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그렇게 보시다가 조금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다 하면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전체적인 그 챕터를 열기 위해서는 이제 AI 시대의 브레이크스루를 시대별로가 이렇게 젠슨 황이 말했던 것처럼 퍼셉션 AI, 제너레이티브 AI,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시기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그에 따른 데이터의 전략도 이제 발전을 해왔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박사과정 기간 동안 해당하는 그 데이터 시대에 따른 데이터 전략을 조금 한 번씩 경험을 해본 것 같아서 이 흐름대로 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Perception AI에서는 휴먼 오노테이션이 일반적이었었는데 그럴 때 사용했던 경험했던 부분을 벤치마크 MTMMC 벤치마크 했었을 때를 넣고요. 그 다음에 신테틱 데이터 제너레이션과 리얼 어댑테이션을 좀 묶어서 그 시뮬레이션 러닝 했었을 때의 그 성능 스코어 차이와 그 다음에 병원에서 실증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그 병원에서 했을 때는 이제 데이터 GT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새로운 그 매트릭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한 매트릭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 두 번째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펜스에서 해야 될 내용이 이제 그 에이전틱화 시킨 부분인데 그때 이제 디텍티브 에이전트 벤치마크를 지금 만들고 있을 때도 기존의 VLM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동화를 많이 해놔서 이 디텍티브 에이전트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는 실제로 피지컬이 이제 실제로 CCTV 안에서만 있는 그 스태틱 모먼트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그건데 추후에 이제 박사 이후에 뭔가 CCTV 내에서의 반응을 가지고 CCTV 내에서의 인터랙티브나 센서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서 로봇과 함께 그런 부분은 이제 추후에 이제 퓨처워크로 진행할 거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각각의 데이터 전략을 아무래도 가장 데이터 코스트가 큰 이 멀티타겟, 멀티카메라 트래킹이라는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이용해서 경험을 해왔던 걸로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멀티타겟, 멀티카메라 트래킹이라는 그 태스크의 정의를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순히 디텍션 하거나 그다음에 리아이덴티피케이션 하거나 그다음에 트래킹 하거나 그걸 넘어서 이 다중 카메라에서의 이 모든 솔로게이트 태스크들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하는 이제 조금 태스크 컴플렉시티가 좀 상당히 퍼셉션에서 상당히 높은 그런 태스크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오버뷰는 이제 챕터 1에서 이제 기존 벤치마크 MTMC 벤치마크의 부족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족과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로버스트한 퍼셉션의 기본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실제로 MTMMC 벤치마크를 라지 스케일로 그다음에 멀티모달로 이제 해결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기존에 이제 벤치마크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거를 리얼월드에 어떻게 어댑션 시키고
좀 시뮬레이션으로 어떻게 스케일러빌리티 있게 만들었는지를 챕터 2에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를 기존의 MTMC가 아니라 에이전틱 시스템으로 한 단계 높여서 이거를 이제 디펜스에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챕터 1은 MT-MMC 관련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색깔로 이렇게 테이킹 노트를 해놓은 부분은 이제 이제 이 앞으로 수정해야 될 내용인데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를 조금 일단 노트한 거라서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처음에 이 MTMC 카메라가 다른 여러 개 카메라 뷰에서 동시에 다중 오브젝을 트래킹하는 태스크다 보니까 워낙 디텍션, 트래킹, 리아이디, 어소시에이션 등 다양한 이제 소로게이트 태스크들이 수반된 복잡된 난이도의 태스크다 보니까 워낙 데이터의 구축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라벨링 코스트가 워낙 상당해서 MTMC 벤치마크는 주로 극소량이나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이에 이 데이터 부족과 단일 모델의 한계, 뭐 라벨링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걸 넣어야 되나 고민을 이제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전 그 MTMC 벤치마크 태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전 MTMC는 이제 인도에서 아주 스몰 스케일, 아주 인도에서 한 6개의 카메라에서 찍힌 이제 그런 카메라이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에서 하다 보니까 워낙 리얼월드성이 낮고 그 다음에 이미 미리 조작해 놓은 컨트롤된 환경에서만 촬영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에 이제 라지 스케일로 멀티 모델 카메라를 사용한 이제 트래킹 벤치마크를 했던 거를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존 웍과 어느 정도 다른지 한번 오버뷰를 설명드리려면 실제로 이 라지 스케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각각의 인스턴스 아이디의 수가 기존에는 이제 가장 많았던 게 시뮬레이션에서의 3000개 이하이었는데 이번에 3700개 정도 상당히 많은 수의 아이디를 이번에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수도 기존에 30만 개 이하를 였었는데 이번에 30만 개를 넘겨서 한 프레임 수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카메라의 개수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8개 이하의 카메라였던 반면에 10개 이상 16개로 이제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 라지 스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얼월드 카메라 세팅인데요.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인도어에서만 하거나 아니면 AICT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에서 비어클로만 하거나 라는 이제 제한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인도어, 아웃도어, 그 다음에 그 사이의 관계들까지도 포함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는 오버랩만 있게끔 촬영되거나 아까 인도에서는 컨트롤된 환경에서는 이렇게 오버랩만 있는 환경을 촬영하거나 혹은 아예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CCTV 환경에서만을 구성을 하는데 이제 현재 여기에서는 이 오버랩이 있는 영역과 그 다음 오버랩 없는 영역을 기존의 리얼리스틱 CCTV 세팅에 맞게끔 혼재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MTMC 데이터와 다르게 첫 번째로 이 RGB와 서머를 가지고 동시 촬영할 수 있게끔 하면서 로버스트니스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세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앞에서 있는 것은 챕터 1에 조금 오버뷰를 보여드리려고 했었고요. 지금 앞으로 했던 거는 다음 디테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금 구성을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전반적인 캐릭터리스틱, 그래서 트랙에 얼마나 좀 다양하고 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피규어나 정량적 지표로서 설명을 하는 부분을 넣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콜렉션 부분, 아무래도 벤치마크 데이터 셋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베리에이션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했는지 뭐 날씨나 그 다음에 데이, 그 다음에 젠더, 연령별, 성별, 그 다음에 시티 이제 공장과 학교인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액터의 개수, 이제 명수, 그리고 각각의 액터가 스페셜 액터에게 부여된 롤이 있었는데요. 그런 롤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만약 내추럴 세팅으로 사람들을 돌아다니게 하게끔 하면 조금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트랙클렛 자체에 대해서 액터들이 어떤 부분을 비슷하고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좀 각각의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챌린징 이제 그리고 각각의 액터별로 옷을 갈아입게끔 이제 하게 지시를 해서 그 비주얼리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데이터 컬렉션 할 때 이 멀티모달 카메라 세팅을 하기 위한 그 카메라 세팅에 대한 부분도 첨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노테이션 파트가 이제 거기에 세부에서 세 번째인데요. 기존에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로 싱글 오브젝트 디텍션까지에는 실제로 소로게이트 태스크에 이미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 리파인먼트를 하게끔 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때도 좀 프로세스화 되어 있고 구조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으로서는 이제 세 가지 이제 각각의 이제 소로게이트 태스크에서의 어떻게 보면 현재 MT-MMC 데이터셋이 리얼월드 트레이닝 셋에 대한 밸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큰 밸류가 아무래도 이밸류에이션 셋으로서의 밸류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리얼월드 이밸류에이션 셋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소로게이트 태스크에서도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그 실험들을 포함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리트레이닝 파트인데 리얼월드에 있어서의 프리트레인과 그 다음에 신데릭을 합쳤을 때의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다양한 어블레이션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멀티모달 러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멀티모달 MTMC에 대한 부분으로 좀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캐릭터리스틱은 이 트랙 랭스에 대한 부분이 다른 비교군인 시뮬레이션과 그 다음에 리얼월드 MTMMC에 비해서 이 분포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이 인스턴스의 스케일이 있는데요. 만약 컨트롤된 환경이라면 이 오브젝트의 그 바운딩 박스가 다 동일한 사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추럴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스케일이 박스 스케일이 이제 이미지 대비 상당히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MTA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다 보니까 워낙 이렇게 스케일이 고정된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의 패스인데요. 인스턴스 트랙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가 상당히 다양할수록 오히려 더 좋은 다양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 트랙의 패스가 이 MTMMC의 트랙 패스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위에서 아래로 빠지는 경우나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빠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트랙let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컬렉션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그 environment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학교나 캠퍼스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그 밸리데이션과 테스트에 대한 셋이고요. 그 다음에 이 써니하고 클라우디한 환경, 그 다음에 시즌별로 여름에 촬영했냐, 가을에 촬영했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이랑 성별에 대한 분포들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RGB랑 서머를 동축 연결해서 촬영하여 이제 특별하게 이제 동축 연결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 촬영에 사용했던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양한 리얼월드 인바이러먼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존의 학교 같은 경우는 총 3개 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층에 해당하고 총 7개의 이제 야외 공간과 그 다음에 4개의 출입구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인도 환경처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환경을 포함할 수 있고 다양한 실내외 출입이라든지 동선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팩토리 같은 경우도 총 3개 층을 사용하고 실내외 공간들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어와 아웃도어의 공간 활용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 출입구들을 찍으면서 인도어에서 아웃도어로 넘어갈 때의 자연스러운 그 빛 번짐이라든지 아니면 음영으로 인한 리아이덴티피케이션에 상당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상당히 리얼리스틱한 세팅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에서도 상당히 더 확실히 필드 오브 뷰가 상당히 넓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인도어와 아웃도어의 차이의 필드 오브 뷰도 느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 플로어에 대한 그 예시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토폴로지의 부분인데요. 상당히 오버래핑이 라지로 있게끔 큰 공간을 양쪽으로 오버래핑이 있게끔 된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실제로 그 한 사람을 추적할 때 공간적인 정보도 인지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얼리스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파트에 있어서는 이제 소로게이트 태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st RCNN과 그러니까 투 스테이지 디텍터와 그 다음에 싱글 스테이지 디텍터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 태스크가 어느 정도의 베리에이션, 트레이닝 셋으로의 베리에이션이 잘 있는가를 먼저 테스트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코코 펄슨에서 사용했던 트레이닝하고 이제 MOT17에서 했던 것보다 이제 저희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거가 일관적으로 성능이 좋은 거를 봤을 때 리아이덴티 펄슨 디텍션 파트에 있어서의 데이터 퀄리티가 보다 저희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펄슨 리아이덴티피케이션도 이제 다양하게 크로스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MTMMC의 리아이디 같은 경우도 저희 어떻게 보면 리아이디 태스크에서의 그 성능 스코어가 저희가 가장 낮은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펄슨 리아이디 이밸류에이션 셋이 저희가 가장 챌린지하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밸류에이션 셋에서 학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더 높은 성능을 일반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학습에 대한 데이터셋의 그 트레이닝 셋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충분히 더 좋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 같은 태스크에서는 총 4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도 두 가지 저희 이밸류에이션 셋에서의 과 그 다음에 MOT17에서의 이밸류에이션 셋으로 이제 두 가지 분포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MTMC 이밸류에이션 셋으로 했을 때 MOT17에서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낮게 나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뭔가 이밸류에이션 셋으로서의 더 챌린지함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것은 저희 MTMMC 데이터셋과 그 다음 MOT17 데이터셋을 각각에서 학습했을 때보다 이를 통합해서 두 가지로 데이터셋을 학습했을 때 성능이 더 일관되게 푸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뭔가 MOT17과 MTMMC17의 둘의 익스클루시브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동시에 다 학습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거를 여기서 좀 레슨런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파트인데요. 기존의 프리트레이닝 방식으로 MTMMC와 시뮬레이션 데이터셋인 MOT-SIMS를 학습했을 때 기존에 따로따로 했을 때에서는 55 스코어 정도가 나오는데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학습했을 때는 IDF1이 60 이상이 그래서 브렉스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존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셋과의 오소고널리티도 굉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파인 튜닝이 없는 세팅에서도 이제 이런 효과가 있었지만 파인 튜닝이 있었던 세팅에 있어서도 보다 성능이 똑같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모달 러닝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멀티모달을 이제 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첫 베이스 라인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양한 세팅에
인테그레이션 세팅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 이제 카메라가 두 개 동시에 있었을 경우에를 산정을 해서 RGB와 서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때는 모달리티 퓨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달리티 드랍으로 하나의 트레이닝 할 때는 두 모달리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RGB만 올리 사용했을 때 어떻게 이 성능이 달라지는지를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달리티 퓨전은 두 가지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풋 레벨 퓨전으로 해서 RGB와 서머를 인풋 레벨에서 커넥티드하고 넘겼을 때의 성능을 이제 CPU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모달리티를 이제 인풋 레벨에서 피처 레벨에서 퓨전했을 때의 성능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달리티 드랍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 기존의 RGB에 있었던 널리지와 그 다음에 RGB와 서머를 퓨전해서 했을 때 널리지가 있을 텐데 RGB와 서머를 퓨전했을 때의 널리지를 계속 그냥 RGB 올리의 그 모델에 계속 디스틸레이션 할 수 있는 로스를 같이 주면서 하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의 모달리티 드랍 방법을 첫 번째로 시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먼저 모달리티를 멀티모달 리컨스트럭션 방식으로 기존의 멀티모달을 RGB에서 서멀로 멀티모달 체인지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미리 학습해두고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이 서멀로 만드는 중간 인터미디어 피처를 RGB 피처에 합쳐서 인퍼런스 하는 방식으로 멀티모달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컨스트럭티브 러닝 방식인데요. 기존의 RGB와 RGB,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아이덴티티에서만 이제 가까운 거는 같은 거는 이제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사용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서멀도 있다 보니까 RGB 서멀 페어로서의 총 4가지 페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거를 학습시키고 인퍼런스 했을 때 성능을 푸시할 수 있도록 어떤지를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능 스코어를 보게 되면 퓨전 없이 RGB와 서멀만 있을 때는 각각 53과 44 정도의 스코어인데 인풋 레벨 퓨전, 그 다음에 아웃풋 레벨, 피처 레벨 퓨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능이 오르는 것으로서 피처 레벨 퓨전 자체, 멀티모달 퓨전 자체의 성능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달리티 드랍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실 이 파인 튜닝 했을 때와 파인 튜닝 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제너럴리티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파인 튜닝 없이 바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실험을 했을 때는 이 컨스트럭티브 러닝 방식의 성능이 가장 높게 향상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4% 이상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인 튜닝을 했을 때는 오히려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이 가장 높은 스코어를 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MTMC 실험에 있어서는 RGB 기반의 MTMC 실험보다 멀티모달의 이제 퓨처 레벨 퓨전에서의 MTMC 방식의 성능이 기존보다 훨씬 더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처음 챕터 1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혹시 챕터 1 관련돼서 교수님 좀 피드백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 나는 챕터 1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 주로 포자르니까 네네네. 전체 박사 과정에서 네네. 그 풀고 싶은 문제가 뭔지 아, 네네. 그거에 대한 이슈 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설명하면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저런 멀티 타겟, 멀티 카메라 트래킹 과제를 했네. 네.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뭐 서머를 같이 써서 했네. 그 다음에 훈련하려고 이렇게 했네. 이렇게밖에 안 돼. 아, 네.
물론 그런 식으로 디펜스를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네. 그러면은 그건 아마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할 거냐 하면, 네. 아니 그거는 그냥 어떤 프로젝트 결과 발표지 PhD thesis 연구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역으로, 예를 들면 비록 내가 이 문제를 뭐 국가 과제가 이렇게 생겨서 내가 도전을 해서 풀었지만, 네네. 사실은 나는 무지무지 복잡한 어떤 리즈닝 태스크를 엔드 투 엔드가 아니라 어떻게 모듈러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학습 가능한 모델을 만들 건지, 네네. 그거에 대한 도전을 했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베이스라인은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이 각각의 모듈은 예를 들면은 인디펜던트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고, 엔드 투 엔드로는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없어서 예를 들면 그거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문제를 에이전틱하게 문제를 풀려고 했다. 나는 그 빅픽처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 네네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특정 태스크를 내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풀었느냐, 그래서 기존 대비 조금 성능을 높게 했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 나는 반대로 이 경험으로, 나는 예를 들면 피지컬 AI를 생각해 보자고. 그게 LMM처럼 네. 엔드 투 엔드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 네네네. 그 GT 데이터가 어마무시 많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그 풀리 셀프 드라이빙을 샘플로 들어보면 그거는 엔드 투 엔드 학습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비교적 실제 사람이 드라이빙하는 엄청난 양의 GT 데이터를 네네네. 다 가지고 그냥 LMM처럼 엔드 투 엔드로 큰 모델을 훈련시키면 비주얼 인풋으로부터 그냥 그 액션 컨트롤 스페이스로의 매핑이 학습이 될 것 같거든.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내가 액션으로 매핑해야 되는 스페이스가 예를 들면 뭐 60자위도가 넘어. 네네네. 그 다음에 환경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변화가 심해. 그 다음에 로봇의 플랫폼도 그 자유도가 다 달라. 예를 들면 네. 심지어는 어떤 로봇은 특정 모터가 고장 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그냥 사람이 하는 걸 보여주고 너 이거 재현해, 그런 식으로 비디오 인풋으로부터 3D 월드를 예를 들어 프리딕션 하는 형태로 해서 액션을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들이 이름하여 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VLA 모델이 그거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 네. 그래서 나는 너가 한 연구의 가치가 지난번에 미팅할 때 이야기했듯이 네네네.
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네, 하나의 라지 스케일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네, 빅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스스로 뭔가를 학습하게 하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마치 우리가 하늘을 나는 어떤 기계를 만든다고 생각해 봤을 때 새가 나는 모양을 보고 새처럼 만들어서 날지는 않잖아. 네네, 그 비행기라는 에이로다이나믹스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피지컬 프린시플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지금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날고 있잖아. 네네, 나는 피지컬 AI 혹은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에이전틱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음, 복잡한 문제를 디바이드 앤 컨커로 해서 학습 가능한 서브 모듈로 다 인디펜던트하게 학습을 시키고 네네, 그 다음에 그거를 각각의 에이전트로 보고 각각의 서브 모듈로 보고 빅데이터가 아닌 스몰 스케일 데이터만 가지고도 그거를 라우팅을 예를 들면 잘 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는 이 MTM 멀티 타겟 멀티 모달 오브젝트 트래킹의 문제로 네, 디자인을 해봤다. 음, 그런 식의 뭔가 너가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데이터셋의 다양성을 위해서 나는 리얼 데이터도 쓰고 신세식 데이터도 썼다. 그 다음에 뭐 피지컬하게는 오버랩도 있고 오버랩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적인 챌린지도 있을 거고 네네, 그 다음에 그런 에이전틱 AI 형태로 이 문제를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예를 들면 파인 튜닝 할 때에는 도대체 어떤 형태의 코스트를 디자인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파라메터를 튜닝을 해야 되는지 나는 너 PhD를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 네. 그 마지막에 사실 챕터 3라고는 얘기했지만 뭔가 그거를 단편적으로 MTMMC 혹은 데이터 전략을 한 번씩 비짓해봤다 정도로 묶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트렌디한 챕터 3의 주제를 좀 이 PH 동안에 가장 풀고 싶었던 전체 문제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챕터 1, 2를 그거의 서브 스텝으로 조금 풀어가는 방식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데 좀 맞을까요? 음. 아, 네네네. 그러니까 문제 데피니션을 먼저 네네네. 내가 진짜 풀고 박사 과정에서 풀고 싶은 문제는 이 문제야. 네. 그거를 먼저 디파인을 해놓고 네. 근데 물론 그랜드 챌린지는 그 자유도가 너무너무 높은 그리고 임의의 환경에서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운데이션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인풋으로부터 폴리시로 매핑하는 그 프로세스의 복잡도도 있고 그 문제를 내가 풀고 싶어. 근데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뭐 로봇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복잡하잖아. 네. 그래서 나는 그럼 오히려 그 문제를 단순하게
그래서 내가 피지컬 ASI라는 챌린지를 너한테 했잖아. 내가 풀고 싶은 거는 피지컬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전 세계 아무도 풀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멀티 타겟이고 멀티 오브젝트고 당연히 디텍션하고 트래킹이 돼야 되겠지. 네네. 그게 뭐가 됐든 네네. 파이널 태스크가 뭐 픽앤 플레이스가 됐든 뭐 어셈블리가 됐든 뭐 요리가 됐든 뭐가 됐든 네네. 근데 그거를 사람이 보여주는 한 장의 비디오로부터 얘가 자동으로 배울 수 있느냐? 네. 안 되잖아. 네네네. 그지? 네네네. 그 그룹 같은 게 막 바닥에 쓰러지고 뭐 난리치잖아. 네네. 흉내는 내지만 그 다이나믹한 환경 변화나 뭐 그 단순한 비주얼한 미미킹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네네. 그럼 그걸 어떻게 풀 거냐? 근데 그거를 로봇으로 디자인을 딱 해서 프로포즈를 하면 베스트지만 네네. 나는 그거의 가능성이 어떤 에이전트 AI에 있다고 보는 거지. 네네. 근데 너가 멀티 타겟에서 멀티 모달 트래킹에 이 셋업에서 에이전트 AI에 모듈러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걸 전체 인테그레이션하는 어떤 에이전트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인사이트가 이 프로젝트에서 너가 나는 정말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를 찾아냈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키 컨트리뷰션이 너가 뭐가 돼야 된다고 보냐면 엄청나게 복잡한 태스크에서 엔드 투 엔드 학습이 거의 불가능한 복잡한 그런 태스크를 그 다음에 그것도 제너럴한 환경 조건에서 어떻게 심플하고 모듈러한 디센트럴라이즈된 어떤 서브 태스크로 나누고 각각의 서브 태스크들을 독립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거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어떤 에이전트 AI의 형태로 가져가면 네. 복잡한 태스크를 학습 가능한 어떤 모델로 만들 수 있다. 나는 그게 너 PhD의 그 메인 클레임이 돼야 될 거거든요. 네네네. 물론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너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멀티 타겟의 멀티 모달의 트래킹에 대한 솔루션을 너가 만들어 봤어. 네네네. 그래서 뭐 사람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도 데모도 했어. 그리고 신세틱 데이터도 쓰고 리얼 데이터도 써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너가 서로게이트 태스크라고 이야기했잖아. 네네네. 그치? 네네네. 디텍션도 하고 트래킹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리아이디도 하고 네. 그런 거 막 했잖아. 네네네. 서브 태스크를. 그 각각은 예를 들면 그 서브 모듈들은 다양한 벤치마킹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전체 MTMMC로 예를 들면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는 또 다른 챌린지잖아.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엔드투엔드로 학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기존의 VLA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실패한다. 내가 MTMMC에서 경험했는데 이렇게 모듈러하게 각각의 모듈을 훈련시키고 그거를 인테그레이션하는 이런 에이전틱 AI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 그게 너 PhD에 되게 중요한 메인 컨클루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너 PhD에서 피지컬 AI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네네네. 그러면은 너 앞으로 3, 4년 이내에 졸업 못해. 네네네. 너는 한 학기 이내에 졸업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려면 지금 있는 셋업에서 방금 내가 주장한 네. 하일리 컴플렉스한 태스크를 매니징을 할 수 있는 서브 태스크로 나누고 그 서브 태스크는 비교적 심플 태스크이기 때문에 기존의 벤치마킹 데이터셋이나 간단한 데이터셋으로 인디펜던트하게 훈련이 돼. 그런 다음에 하이리 컴플렉스한 태스크는 그런 서브 모듈들의 어떤 라우팅으로 컨비네이션으로 그 컴플렉스한 태스크를 풀 수 있어. 나는 그게 에이전트 AI 아닌가? 네. 그럼 나는 근본적으로 너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네네네. 어찌됐든 너가 그 서울대 분당병원에 이 솔루션을 가지고 가서 네네네. 그 현장 리얼 데이터에 있는 예를 들면 너가 오너테이션을 했던 뭐 누가 했던 GT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네네네. 멀티 타겟에 멀티모달로 트래킹하는 네네네. 그 솔루션을 네네네. 그리고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몇 시간 걸렸는데 성공률은 얼마였는데 우리 세마이 오토매틱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됐고 풀리 오토매틱 했을 때는 어떻게 됐고 그 결과가 있었잖아. 네네네. 자, 그걸 한 최종 솔루션이 네네. 방금 내가 주장했던 각각의 서브 모듈들을 독립적으로 훈련시키고 네네. 그 다음에 GT 데이터를 가지고는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 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파라메타를 튜닝해서 학습 모델로 만들었는지 그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나는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네네. 자료로는 네네네. 그 스토리가 전혀 안 보여.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약간, MTMMC의 복잡한 태스크를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뭐를 하고 해서 네네. 했더니 기존에 예를 들면 각각의 서브 모듈들의 성능을 이렇게 올렸어요. 더 좋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들리거든.
네, 이해했습니다, 교수님. 한번 좀 그 스토리라인을 말씀해 주신 대로 최종 에이전틱 MTMC 최종 그리고 있는 부분을 좀 PhD에서 가장 풀고 싶었었던 걸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실제로 데이터셋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만들었던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서브 이제 태스크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합쳐서 지금 풀었는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제도 2에서는 병원 실증에서 새로 리얼로 정의했던 것들을 적용할 때 스텝 1에서 했었던 각 모듈별로의 성능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랑, 그 다음에 실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랑 리얼 어댑테이션 했었던 부분이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좀 잘 보이게 하는 부분이 좀 주요할 것 같긴 합니다. 느낀 부분 교수님께서 피드백 주시고, 좀 에이전트 형태의 그거를 좀 그랜드 챌린지화 하는 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너가 그 분당 서울대병원의 최종 데이터 뽑을 때 네네네. 뭔가 파인 튜닝을 했을 거 아니야,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네네네. 그때는 근데 파인 튜닝은 하지 못했고요. 그 파이널 음. 최종 실증을 했을 때는 그때 예산이 더 이상 없어서 어노테이션을 못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매트릭은 어차피 특정적으로 해당 그 인스턴스가 그러니까 박스를 정확하게 찾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더 중요했던 거는 어떤 카메라에 어떤 타임 IOU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만을 제가 몇 개의 인스턴스를 더 셀렉션해서 그 이벨리에이션 셋으로만 만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학습했던 그 학교 데이터셋으로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또 했을 때 별로 안 돼서 또 거기에서 시뮬레이션까지 한 번 더 푸시를 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병원 자체의 그 파인 튜닝 셋은 일부분만 있긴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내가 주장하는 이 스토리 라인의 증빙은 아니네. 네네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내가 내일 우리 피지컬 AI 과제 설명을 위해서 자료 만들어서 미팅 하자 그랬잖아.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 그거는 그 오태영 교수님이 그 주말 이번에 CPR 그것까지 끝나고 주말 동안 준비해보자고 하셔가지고 디렉션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 전혀 준비 안 됐네? 그 오태영 교수님이 그 태엽이가 하고 있는 부분으로 디렉션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 이제 부총리 설명회 했을 때, 그래서 그때 카톡으로 이제 이야기하실 때는 그 이어서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일단 내일은 미팅을 하는 거죠? 그거 오태영 교수님이랑 그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거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내가 좀 오해하고 있었네. 나는 분당에서 네네네. 스몰 스케일의 그 리얼 월드의 GT 데이터를 가지고 네네네. 뭔가 파인 튜닝을 해서 우리 이런 에이전틱한 모듈러한 디자인이 네네네. 상당히 워킹하는 솔루션이었다라는 걸 보였다고 나는 믿었었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네. 네네네. 그때는 GT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학교에 있었던 거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데이터셋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그 모듈러하고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그 하일리 컴플렉스한 태스크를 심플리파이 된 태스크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풀 수 있다라고 주장의 증명은 현재 너 결과를 가지고는 디펜스가 안 되네. 근데 이제 에이전트 관점에서 보면요. 그 사실 제가 어저께 그 지금 이제 에이전트 벤치마크를 쭉 만들고 있는 작업이고 어저께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게 기존에는 이제 각각의 인스턴스별로의 애트리뷰트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스파셜 템포럴에 대한 컨스트레인 GT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전반적으로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 때 필요한 게 결국에는 그 MTMMC의 인퍼런스 결과가 정확을 해야 이런 컨스트레인들이 쭉 만들어질 수 있고 지금 토폴로지 아예 그 맵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어떤 몇 번의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몇 초 만에 갈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뽑아서 지금 학교 같은 경우나 공장 같은 경우에 그 커넥티비티 맵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카메라에 있는 번호가 어디랑 연결되고 어디로 이동 가능성 그 다음에 몇 초 안에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존의 그 GT를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환경 저는 지금 이제 GT를 사용했지만 실제 리얼월드 세팅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새로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의 CCTV를 가지고 MTMC를 한번 돌려서 인퍼런스 결과로서 만들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서로의 정확도가 아무래도 그 이전 모듈의 정확도에 이제 디펜던트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징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모듈별로 나눴을 때 각 모듈별로의 그 성능들이 최종 파이널 디시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지금 주장하는 피지컬 ASI라는 프레임워크로 주장하려면 네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어, 아, 예를 들면 네네. 메타에서 왜 여러 대 그 멀티뷰 카메라 설치하고 자전거 조립하는 게 메타인가? 네, 맞습니다. 에고 엑소 4D 데이터. 네, 이걸 그걸 보면 네네네. 내 생각하고 상당히 좀 일리하는 면이 있거든. 네네네. 그게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그 데이터를 제너릭하게 봐가지고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바디캠 하나로 네네. 그를 리프로덕션 하면서 피지컬 AI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그걸로 학습이 안 되니까 메타 같은 데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그 다음에 타임스케일이 다른 형태에서 잡힌 그런 옵저베이션을 써가지고 그 태스크를 로봇이 수행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런 방향인 것 같거든.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스케일이 커진다고 생각해봐. 네네네. 로봇이 그 되게 작은 공간 안에 다양한 각도에서 옵저브를 하지만은 스케일이 엄청 커진 공간에서의 로봇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너가 만든 이 셋업에서의 어떤 ReID 그 다음에 3D 언더스탠딩 그런 것들이 다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 네네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너가 챌린지 하고 있다고 나는 느껴지거든. 네네네. 물론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아니 그렇게 피지컬 AI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라지 스케일의 인바이러먼트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겠냐. 네네.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지, 그지? 네네네. 근데 재난 현장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어디에서 저 상위에서 홍수가 막 일어나서 다이나믹한 이벤트가 라지 스케일 형태로 프로파게이션 된다고 생각해봐. 네네. 그랬을 때 그런 피지컬한 어떤 현상이나 엔티티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휴머노이드나 뭐 로봇 시스템에 빨리 프로파게이션해서 그 커넥티비티에 대한 그 정보를 쉐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그런 종류의 재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라지 스케일 다뤄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이나믹 스케일도 훨씬 더 복잡도가 그 타임 스케일이 다양하게 핸들링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물론 너가 향한 이 멀티 타겟의 멀티 모달 그 트래킹 ReID 하는 이 셋업으로 모든 피지컬 ASI의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네네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도전은 이 셋업에서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든 엔드 투 엔드로 GT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불가능해. 네네. 너가 신세틱도 해봤고 뭐도 해봤고 뭐도 해봤지만 거의 불가능해. 네네. 유일한 방법은 서브 태스크를 잘 나누고 모듈별로 그 모듈을 인디펜던트하게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는 뭔가 추가적인 되게 간단한 네트워크를 중간에 넣어서 스몰 스케일의 리얼 월드 데이터로 그 스몰 파라메타들을 파인 튜닝 하도록 그 컴플렉스 태스크를 디자인하는 방법 외에는 나는 없는 것 같다는 거지. 네. 물론 제너릭하게는 갭이 있지. 네네네. 지금 우리 이 뭐라고 그래야지 이거? MTMC라고 해야 되나? 네네. MTMC 멀티 타겟의 멀티 카메라. 네. 이 셋업이 정말로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거는 그 궁극적인 태스크가 REID 아니야. 네. 그지? 네네. 어떤 특정 인물, 예를 들면 너가 A라는 인물을 찾아서 그 사람의 동선에 대한 정보, 누구랑 접촉했는지 등등에 대한 거를 로깅을 해달라는 거 아니야, 자동으로. 네네네. 맞습니다. 나는 그 정도 컴플렉시티면은 네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관점에서의 어떤 복잡한 태스크에 상응하는 만큼의 챌린지가 아닐까. 그렇게 너는 PhD에서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네. 조금 더 에이전틱 관점에서 스케일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너랑 미팅하면 네. 월요일 날 피지컬 AI의 미래를 우리가 피지컬 ASI로 가야 된다 네. 라고 주장하는 내 근거로 네네. 너가 준비한 자료를 쓸 수 있을 걸로 기대했거든. 아, 네네.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네. 네, 이번 챕터 1, 2를 좀 집중해서 만든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 너가 좀 지금 현재 너가 경험했던 이런 핵심은 그거야. 엄청나게 컴플렉스한 태스크를 네. 심플한 서브 태스크로 나누고 그 심플 태스크를 잘 풀 수 있는 모듈을 각각을 훈련을 시키고 그 모델들을 쓰고 잘 개발되어 있는 네네. 서로게이트 태스크에 대한 모델들을 쓰고 그 다음에 전체를 아우르는 에이전틱 AI로 하기 위한 구조로서 그 모듈러한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서브 모듈들의 어떤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컴플렉스 태스크를 풀 수 있다. 네. 그 스토리 라인을 너가 만들 수 있겠냐고. 이번 주말 동안에. 나는 그거를 너가 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 미팅 이후에. 네. 그 오태영 교수님 태업이 내용을 계속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들어가지고 좀 다른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약간 로봇 쪽으로 아니, 더. 태엽이는 네네네. 태엽이는 완전히 로봇 쪽에 특화되어 있는 네네. 거고 너가 하는 거는 나는 피지컬 ASI에 네네네. 우리 챌린지로 아, 네네네. 도전하는 거지. 네네. 그리고 특히 너가 지난번에 왜 보내줬던 저거 있잖아. 네네. 그 그래프 모델 써가지고 네네. 폴리시 결정하고 하는 거. 네네. 그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니? 그 자료는 별도로 있는데 아직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게 나는 피지컬 AI의 핵심 파트일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지난번에 부총리한테 설명할 때 자료가 보면은 네네. 퍼셉션 파트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플래닝 파트 있고 액션 파트가 있었잖아. 네네. 그 플래닝이라는 게 뭐였어? 퍼셉션의 결과를 가지고 오케이. 뭔가 액션 시퀀스를 만드는 거였잖아. 네네네네. 그게 나는 너가 설명했던 그걸 그래픽할 모델로 만들어서 훨씬 더 다양한
복잡한 태스크를 설명 가능한 작은 컨트롤 태스크로 매핑을 하고 네네. 그거의 커넥티비티로 뭔가 표현하고 나는 그 모델이 되게 미래지향적이라고 느꼈었거든. 네네. 그 부총리 그 발표했던 게 어. 아니 나는 뭐 그 자료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 네네네. 필요한데 나는 더 중요한 거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네네네네. 내가 상상하는 피지컬 ASI를 하기 위한 어떤 베이스라인으로서의 가치를 나는 훨씬 네네네. 중요하게 보는 거지. 아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에서 만든 그 스몰 스케일의 자전거 예를 들면 조립하는 프로세스를 네네. 서베일런스 카메라 쓰고 뭐 바디캠 쓰고 뭐 등등을 써가지고 뭔가 3D해서 뭐 폴리시 만들어내서 그 액션 시퀀스 만들어서 로봇이 그대로 재현하게 하는 스케일은 그거는 나는 피지컬 AI의 디렉션인 거고 네네. 나는 훨씬 라지 스케일의 피지컬 ASI 네네네. 그걸 하려면은 지금 너가 도전하고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의 데이터셋과 프로그램 디자인과 등등을 도전하고 경험하고 모델도 만들고 에이전틱 AI 형태로 모델도 구성하고 그렇게 서브 모듈들을 독립적으로 훈련시키고 나중에 오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스몰 스케일의 리얼월드 데이터로 뭔가 통합하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김명철이를 유명하게 만들 것 같아. 네네네. 그런 부분으로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네네. 그 방향으로 가는데 가장 임팩트 있게 내가 주의했던 거는 너가 제안하는 그 그래픽할 모델로 네네. 뭔가 폴리시를 만들어내고 여기서는 어떤 커넥티비티에 대한 이해하는 거 있잖아. 네네네. 거기에는 뭐 랭귀지 모델도 넣고 막 그랬었잖아. 네네네. 나는 그런 게 훨씬 그 제너릭한 피지컬 ASI를 향한 전체적인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보였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네네. 누구나가 피지컬 ASI를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할 수는 있어. 네네. 근데 그거를 구현 가능한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로 도전하는 것은 우리 방역 로봇에서의 이런 경험과 이런 데이터셋과 이런 복잡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서브 태스크로 나누고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훈련했고 신세틱하고 리얼을 어떻게 합쳤고 등등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이는 네네. 불가능하다고 난 생각하거든. 네네. 그래서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나는 세상을 바꿀 시작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 네네. 근데 너 MSRA 가서 라지 스케일로 뭐 그 월드 모델 프리딕션 해가지고 하는 거 네네네. 레이턴트 스페이스 매핑에서 하는 거 네네네. 그거 나름 경험을 했었잖아. 네네네. 근데 그게 될까? 후속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어떠한 방법이 일관되게 맞다 이러기보다도 그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을 서로 경쟁하면서 어떨 때는 이게 확률이 높고 이게 확률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아직은 과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LLM도 마찬가지겠지만 챗GPT가
무조건 좋다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 갑자기 딥시크가 또 나타나고 또 이번에는 제미나이가 제일 좋다 약간 이런 시기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어프로치가 음.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면에서 나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듈러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에이전틱한 관점에서 컴플렉스한 태스크를 네네네. 이렇게 디바이드 컨커 형태로 네네. 문제를 푸는 이 접근이 네네. 나는 훨씬 로봇 어플리케이션에는 잘 맞을 것 같고 네네네. 구현 측면에서도 훨씬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네네. 그런 관점에서 내가 지난번에 너희들한테 왜 하이퍼 디멘셔널 컴퓨팅 접근에 대한 거 한번 검토해보자 했었잖아. 그 리소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왜 그저 디지스테 김예성 교수가 하는 기억 안 나?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아직 안 나요. 아니 기존은 전부 엄청난 파라메타를 가지고 네, 그 딥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라지 스케일의 GPU가 필요하고 학습을 시키기 이랬잖아. 네, 근데 그 하이퍼 디멘셔널 컴퓨팅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그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디멘전 수를 엄청나게 늘려버리면 그 안에서는 전부가 리니어하게 표현되거든. 네, 그럼 인류 전체에 예를 들면은 지문 인식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네, 지금 방식처럼 하려면은 엄청나게 훈련시키려면 엄청나게 라지 스케일의 모델로 뭐 해야 되는데 이 하이퍼 디멘셔널 매핑을 하면은 이 지문 인식 프로그램의 그 표현을 네, 네, 하이퍼 디멘셔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디멘전 안에 있는 전 인류를 그 코디네이 상에서 각각을 코디네이 밸류 예를 들면 0000000001000000에 있는 사람은 누구, 거기에서 11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 그런 식으로 매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게 그냥 그 하이퍼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의 그 해밍 디스턴스로만 인식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청소 로봇이 어디 있느냐를 알려면 네, 지금까지는 일일이 딥 네트워크가 매핑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체 스페이스를 다 매핑을 하면서 그 복잡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하이퍼 디멘전의 한 어느 특정 지점에 있는 점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물을 때는 네, 그 하이퍼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의 해밍 디스턴스만 계산하면 돼.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만 찾으면은 그게 바로 나야. 어느 지점에 있다는 코디네이트 위치가 어디라는. 네, 그래서 나는 그게 사실은 지금은 너는 그래피컬 모델로 비주얼 인풋을 액션으로 매핑하는 프로세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 레이턴 스페이스의 그 복잡계를 하이퍼 디멘전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네, 이런 비주얼 피처가 관찰이 되려면 어떤 액션이 이루어져야 돼 라는 걸로 그냥 70 디멘전을 하나의 코디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해밍 디스턴스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반도체도 무지 간단해져.
그 인퍼런싱도 그냥 초당 몇백 프레임으로 그냥 돼. 네. 에너지도 거의 쓰지 않고. 음, 네트워크도 그냥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네. 그러니까 리니어 매핑이 돼. 그냥. 음, 그래서 김예성 교수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네네. 그 해밍 디스턴스를 어떻게 반도체 칩으로 표현하고 인퍼런싱을 하느냐, 음,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유롱 교수하고 김혜성 교수가 합작해서 작년 이크란가에 네.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네. 그 로봇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내는. 음, 그러니까 모든 비주얼 피처를 다 예를 들면 인식했다고, 센싱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 이 하이퍼 디멘전에서 어느 코디네이트에 내가 있지? 하면은 그 코디네이트 안에 예를 들면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은 내일 미팅대로 진행하고, 네네. 일단 너는 내가 지금 계속 너를 설득하려고 하는 논리가 뭐냐면, 네네. 정말로 이런 어마무시 복잡한 태스크를 어떤 사람은 하이퍼 디멘저널 매핑으로 심플리파이된 코디네이트 디시전의 문제로 풀려고 하는 하이퍼 디멘저널 컴퓨팅이 있는데, 네네네. 그것 또한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물론 2D 코디네이트 상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맞히는 문제 정도면은 그렇게 매핑이 될 수 있어. 네네. 근데 무지무지 복잡한, 예를 들면 커넥티비티라든지 어떤 다이나믹스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그 멀티모달의 여러 가지 인풋이라든지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변화가 있는 조건에서의 그래 이 논문이다. 네네. 일저자가 뭡니까? 일조자가 이해성이라고. 마지막 저자. 김예성 교수 맞습니다. 김예성 교수고. 네. 서희롱도 있니 이름에? 네, 있습니다. 어, 네. 이 논문이 나는 되게 임팩트 있다고 봤거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쟁 상대 중에 하나야. 네. 내 주장은 복잡한 로봇 태스크를 심플리파이된 모듈로 나누고 그거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형태로 가야 엄청나게 복잡한 피지컬 ASI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네. 이 사람들은 하이퍼 디멘저널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복잡한 태스크를 리니어하게 매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 네네.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래. 네네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주는 챌린지는 이걸로는 예를 들면은 우리 정도 복잡한 태스크 멀티 타겟의 멀티 카메라 트래킹 문제를 이런 식으로는 풀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템포럴 코헤런스 이슈도 있고 리아이디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오메트리컬한 정보들이 그 익스프리시하게 인베딩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HDC 모델로는 풀 수 없다. 우리 정도 복잡한 태스크는 내가 주장하는 대로 모듈러 해야 되고 디센트럴라이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브 모듈들의 독립적인 훈련과 그 다음 그거를 전체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에이전틱 AI의 형태로 가야 된다. 네네. 라는 주장을 너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누가 아니 그런 복잡한 태스크를 HDC로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챌린지를 했을 때 네네네. 너가 그거 잘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의 한계는 이겁니다 라고 네. 디펜스 할 수 있어야 돼. 네네. 이 정도 피드백을 가지고 너대로 한번 자료를 한번 리파인을 해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미팅할 때 너가 짠하고 교수님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우리 멀티 타겟에 멀티모달 트래킹하는 멀티 카메라 MTMC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에이전틱 AI로 피지컬 AI, 피지컬 ASI를 풀 수 있다 네네. 주장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네. 하루 만에 할 수 있을까 너? 하루 만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전반적인 컨셉을 이해해서 아마 뭐 이렇게 잘 만들기보다는 일단은 만든다 생각으로 그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 레벨에서 필로소피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돼. 네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열심히 해라.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야, 너가 지금 세상을 바꾸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야. 네네네. 내가 C밤 때 느꼈던 그 익사이트먼트하고 네네네. 익스펙테이션을 지금 느끼고 있다니까. 네네네. 이것만 잘하면 나는 이 연구는 내가 우리 그 워크샵 때 그 제자들 모였을 때 이야기했잖아. 네네네. 30만의 사이테이션이 되는 논문을 써야 탑 10에 들어간다. 네네네. 100가 아니고. 네네네. 근데 나 이 일은 너가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이고 그런 프레임워크로 이 문제를 새롭게 풀어서 예를 들면 퍼포먼스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고 이게 합당한 방법이야라는 걸 주장하면 네네네. 나는 피지컬 ASI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중요한 연구가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거를 말로만 이렇게 해서 이 엔지니어링 솔루션으로 설명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네네네. 휴먼 브레인 쪽에서 이런 종류의 그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네네. 그런 것도 한번 팔로우를 좀 해보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파이팅. 네.